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라는 책을 들고 오셨네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두 분이 대담하는 형식으로 주로 돼 있네요. 네, 저와 김종대 편집장이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진짜 안보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팟캐스트? 네네. 예, 얼마나 됐어요? 이제 1년하고 1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방송 간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 4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제 녹음된 것을 이제 팟캐스트에 올리게 되면 그걸 다운하거나 스트리밍으로 이제 들으실 수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네네. 그럼 벌써 한 50여 차례 이상 했겠네요. 네, 한 60차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할 때 어느 정도 해요, 시간은? 처음에 한 2시간씩 하다가요. 네. 너무 길다 그래서 이제 좀 1시간 반 정도로 좀 줄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번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이렇게 대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되게 이제 그 주의 핵심적인 주제나 좀 지난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문제. 예. 그래서 이제 저나 김종대 편집장님이 주로 진행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좀 이제 이야기 손님을 모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이렇게 진행을 벌써 한 했습니다. 60여 개 주제를 다 다뤘겠네요. 네네, 최근에는 이제 군폭력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아주 특이해요. 진짜 안보? 네. 그리고 행복한 안보를 향한 거침없는 질주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네. 여기 지금 벌써 안보라는 게 가짜 안보, 대한민국을 네.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한다. 네. 그다음 책 제목은 진짜 안보고 네. 그다음 또 행복한 안보가 나오고. 네. 자, 가짜 안보는 뭐고 진짜 안보는 뭐고 행복한 안보는 뭔지부터 정리해 봅시다. 가짜 안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좀 이제 안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사회 공동체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가장 기본이고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만큼 민주적 가치를 지켜내는 게 대단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우리가 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안보 문제를 다뤄볼 때 국민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또 마땅히 지켜야 될 민주적 가치가 또 여러 가지 대선 때 논란이 됐던 국가안보기관 국정원이라는 이제 사이버 사령부의 어떤 선거 개입 이런 어떤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하고 있고 예. 최근에 이제 군대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안보의 목적이 이 병사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일 텐데 그걸 안보의 도구로 삼고 마치 안보라고 하는 기계의 부속부처럼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희생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 좀 가짜 안보 아니냐. 그래서 좀 저희들이 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고 또 책으로도 내게 됐습니다. 안보 최전선에 있는 게 국정원이고 사이버 사령부 등등일 텐데 네. 진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딴 거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짜 안보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예요. 가짜 안보가 판친다. 네. 여기에 이제 사이버 사령부 얘기도 나오고 또 남재준 원장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여기 보이지 않는 차세대 전투기 이 부분도 여기다 다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차세대 전투기도 가짜 안보예요? 그렇게 보세요? 이제 F-35 구매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어떤 전투기이고,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시험 평가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발생하고 있고, 또 이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생산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지금 2배, 3배 뛰고 있는. 그러니까 성능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고, 생산 단가는 당초보다 한 2~3배 가량 뛰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당초에 이 전투기에 같이 공동 개발에 참여했던 국가들조차도 구매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이 40대를 구매하고 그 액수만 하더라도 전투기를 도입하는 데만 해도 7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들어가고 그걸 운영 유지하는 데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요. 예. 지금 국민들의 복지나 교육 문제, 그러니까 나라가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그런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어떤 이제 좀 아주 신기루와 같은 전투기를 쫓으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정말 안보에 이루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일본도 이걸 구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당초 80대가량을 이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나 이제 성능도 기대만큼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30여 대로 축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것도 좀 불확실하다는 얘기가 좀 최근에 들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걸 그렇게 성능은 안 나오고 값은 비싸지는데 왜 사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할 때 그 무기 자체의 어떤 가성비, 그러니까 그 가격 대비 성능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좀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 정치적 고려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미 동맹 관계 같은 걸 고려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또 몇 년 사이에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또 이제 늦추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미국의 또 이 값비싼 전투기를 또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이런 전투기를 사는데 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금 전 세계 이게 지금 차세대라는 게 핵심이 스텔스 기능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스텔스 기능이 구현되는 다른 대안이 있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F-22
이거는 이제 실전 배치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에 있고 이제 지금 이제 개발 단계에 있는 F-35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모든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이 뭐 스텔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적국의 레이더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떤 나라들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배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그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또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고 뭐 그런 어떤 이제 좀 군비 경쟁의 악순환도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레이더를 개발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한 상당 기간 더 걸려야 된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는 차세대 전투기는 우리한테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확실히 이제 스텔스 기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스텔스라고 하는 기능을 갖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무장 탑재 능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전투기가 요하는 다른 어떤 성능도 충족이 되고 있느냐. 예,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F-22는 검증됐어요? 뭐 F-22는 이제 여러 이제 실전에서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F-35보다 한 2배가량 이제 비싼 전투기이고 아이고, 미국이 그래요. 잘 판매를 안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전투기이기 때문에 아하. 이제 그 한국 정부는 F-35를 대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더라도 사야 된다. 다른 네. 데서 또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니까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주장이신 거군요. 네네. 이번에는 좀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초 F-35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F-15 K로 이제 추진을 했다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안 그래도 F-35를 구매하겠다는 나라들이 이제 이 구매 계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으니까 미국도 예.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 제연기를 타진을 했고 그러면 좀 우리 전투기 좀 사다 이런 쪽의 얘기들이 오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그 챕터에 무인기 파동도 넣어 있어요. 네. 무인기 파동도 가짜 안보의 한 사례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 3월에 이제 강원도 삼척이나 백령도나 또 파주에서 이제 그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예. 이 이제 무인기 공포가 대한민국을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나중에 그 국방부 조사 결과는 북한이 보낸 거다라고 얘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비이성적인 어떤 이제 무인기 공포를 몰아가는 그것이 일부 뭐 군이라든지 특히 예. 보수 언론에서 많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뭐 예를 들면 무인기에 뭐 핵폭탄이 장착됐다면 뭐 생화학무기가 장착된다면 무인기가 몰래 들어와서 청와대를 공격한다면 그래요. 이런 어떤 좀 뭐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얘기들이 막 그 하루가 멀다 하고 정 대표는 무인기가 그렇게 못한다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인기에 핵폭탄을 장착하려면 그건 그 무인기의 이제 그 규모나 어떤 이제 그 크기 자체가 굉장히 좀 커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무인기가 날아오다 보면 당연히 이제 우리 그 레이더망에 걸리고 탐지가 된다. 공중에서 요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몰래 청와대 공격하는 이거는요. 그것도 공항 공격을 하려면 폭탄을 탑재하려면 커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그 이번에 이제 발견된 것 같은 경우에도 뭐 소형 카메라가 장착돼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위치 추적 장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거기다 무기를 장착하려면 훨씬 더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장거리를 비행할 수 없거나 아니면 예, 기체를 키워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뭐 백발백중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별로 겁낼 대상이 아닌데 과장해서 국민들에게 그 위기감을 심어줬다. 그러니까 그런 그럼 부분들이 위기감을 심어줘서 뭘 하려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때 아시다시피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 뭐 이제 뭐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라든지 사이버 사령부의 이제 대선 개입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궁지에 몰리면서 예. 뭔가 좀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우리로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 군 관계자들도 무인기는 별로 걱정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 합니까? 많이들 하죠. 그러니까 그래요? 다른 위협들도 얼마든지 굉장히 예, 심각한 위협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걸 가지고 왜 한 달 내내 무인기 갖고 이렇게 대한민국 알겠습니다. 들썩들썩거릴 정도의 위협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짜 안보다 예,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2부에서는 제목을 코리아 아마겟돈이라고 붙였어요. 예. 왜 아마겟돈이라는 거에다 붙였습니까? 그러니까 아마겟돈이 이제 그 선과 악의 최후의 대결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뭐 영화로도 나오고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를 비롯한 MD의 문제. 예. 이거는 저는 뭐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선물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총체적으로 위협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다. MD가? 네네. 왜 그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MD라고 하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이런 어떤 이제 무기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뭐 한반도 여러 가지 지형적인 조건이라든지 북한이 갖고 있는 다양한 투발 수단 그리고 MD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사드만 하더라도 1개 포대에 2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어떤 비용의 문제 그리고 또 중국이 반발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우리 안보의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큰 무기 체계라고 보는 거죠. 사실 미국이 이 MD 체제를 짜려고 하는 건 북한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거 아닌가요?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예. 미국 정부나 우리 정부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MD 보고서를 보면 중국에 대해서 각별한 우려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중국 정부한테 너희들이 좀 북핵 문제 좀 해결해 달라. 북핵 해결 못하면은 우리가 MD 배치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곧 그 MD 배치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이제 그 위협한다라고 하는 그걸 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미국 예.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MD라고 하는 것이 뭐 일체적으로는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을 이제 그 대응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그것이 대중국용으로 바뀔 수밖에 그렇죠. 없고 중국이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난 7월달에 시진핑 주석이 그 한국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좀 신중히 판단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그러니까 국가 주석의 아전대로 삼을 정도로 중국 정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하긴 거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바로 자기네 코앞이잖아요. 한국이. 코앞인 곳에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계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네. 자기네 공격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예. 최강의 공격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공격 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상대방의 보복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패까지 갖게 되면 그러니까요. 그 공격력을 사용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MD를 일컬어서 그 어떤 공격력 미사일보다 위험한 무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사드가 만약 우리 한국에 배치가 된다면 네.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 뭐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그리고 이게 왜 그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어떤 뭐 장성들이나 민간 매체들은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한중 관계가 희상될 수밖에 없고 중국의 인민해방군도 여기에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다.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드가 배치된 주한미군 기지도 유사시 중국 미사일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의미를 깔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로서는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는 거죠. 지금 미국은 조금씩 이야기를 흘리고 있잖아요. 네. 사드를 가지고 우리 정부랑 협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우리 정부는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정부도 중국 때문에 좀 눈치를 좀 보고는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네, 뭐 경제국조 중심으로 해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건 최근 미국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5월 말부터 태평양 사령관 또 주한미군 사령관 국방부 부장관 이런 사람들이 잇따라 나와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는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중국하고 러시아 정부하고 협의를 해봤다는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건 중국과 러시아와는 무관한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거니까 너희들은 안심해라. 예. 이렇게 이제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 반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예전과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또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슬람 국가 IS에 대한 이제 그 격퇴 작전에 돌입한 상황이고 예. 그리고 오바마의 최고의 아젠다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인데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어떤 부분인데 근데 이들 나라의 어떤 그 반발을 무릅쓰고 사드를 배치할 경우에 그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다른 현안들 이런 부분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다고 보는 조금 거죠. 물러서고 있군요. 미국도. 네, 그런 어떤 징후들이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2부까지 이야기를 들었고 3부가 이제 격변의 동북아 헤매는 대한민국. 제 생각에 아마 이 대목에서 진짜 안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동북아 뭐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또 뭐 엊그제 발표된 미국과 일본의 이 앞으로 훨씬 더 일체화돼 가는 네. 그런 어떤 그 안보 동맹 체제 글로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 자위대가 막 어디든지 막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진짜 안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헤매는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헤매고 있습니까? 일단 방금 전에 사드 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마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양자택일 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이거를 배치를 수용하면은 중국이 등을 돌리고 이거를 거부하면은 미국이 삐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국익, 특히 우리의 안보,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 지금 여러 가지로 걸쳐 있는 다양한 어떤 문제들을 우리의 국익 관점에서 얼마만큼 이걸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이걸 주변 국가들을 얼마나 잘 설득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예. 이거를 마치 이제 강대국의 마치 이제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등 터지는 그런 신세처럼 접근하다 보면은 이게 뭐 하나를 얻고자 하면 다른 하나를 잃게 되는 예. 이런 문제를 접근하면은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말씀하신 일본의 그 군사대국화를 비롯한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 그러니까 미일 동맹이 지금 일체화되면서 세계화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변한 것도 있습니다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국을 미일 동맹 체계에 지금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움직임들이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떤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잘 풀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그 육지아담을 포함한 어떤 그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이제 이 협상의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불안해지고 북한의 위협이 커지게 되면 한국은 미국한테 더 의존할 수밖에 없고 당연하죠. 또 중국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의 발언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끌어내는 것이 지금 이 동북아 이 전환기에 있는 동북아에서 우리의 어떤 생존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그게 진짜 안보의 길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우리가 해법이 없어서, 좋은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헤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 이 과연 어떤 의지를,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동북아 관계에서 한국 굉장히 좀 입지가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서도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법이야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문제를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이걸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의지를 가졌다고 치고요. 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두 가지만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신다면. 예를 들면 육지회담이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는 우리는 육지회담 나갈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베 신조 정권마저도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육지회담 재개 방향으로 움직이면 저는 미국도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이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미국한테 육지회담 같이 하자. 더군다나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촌 곳곳에서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한반도 동북아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육지회담 재개는 제가 보기엔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다? 의지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은 항상 북한하고는 뭐 육자가 됐건 사자가 됐건 삼자가 됐건 양자가 됐건 대화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긴 하는데 꼭 전제를 붙이잖아요. 북한이 뭔가 성의 있는 걸 한다면 이게 전제인데 그럼 그런 전제를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우리 정부가 의지를 갖고 남북관계를 좀 풀어가면서 육자회담 쪽으로 움직이면 미국도 온다는 얘기입니까? 네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단 지가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육자회담이 중단된 지가 지금 5년, 6년째 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과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약해졌느냐. 오히려 핵실험 많이 하고 로켓 발사 많이 하고 플루토늄 계속 생산하고 있고 우란 농축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달면서 대화를 기피하는 새 북한의 핵과 능력 미사일 능력이 강해지고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미국은 계속 MD 하자고 하고 있고 미일 동맹 강해지고 있고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자고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고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야말로 육지회담을 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관련해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너희들 국물도 없다 이렇게 협상장에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회담 자체가 악행에 대한 보상이 아닐 수 있는 거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를 얻어갈 수 없다. 국물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이제 진짜 안보의 전략이다. 네네. 자, 마지막입니다. 행복한 안보라는 건 뭐예요? 왜 이런 단어를 표지에다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안보란 이유로 우리 국민들을 좀 불행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든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지금 뭐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가 북한보다 국방비를 33배를 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1대1로 붙으면 진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지금 그 복지비다 교육비다 써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이 국방비가 이미 북한의 국내 총생산 보다 2배나 많은 액수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부족하니까 더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병역문화 혁신과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현 정부 들어서 지금 병역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군 폭력 문제, 뭐 성추행까지 그러니까요. 뭐 온갖 게 다 터져요. 그리고 또 복무기간 단축도 없었던 일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의 약속을 믿고 많은 국민들이 그걸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건데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되고 나서는 말이 바뀌고,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이제 증가시키고 그런 어떤 그 안보의 가장 기초는 정부에 대한 이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아래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은 정부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안보가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비용 고효율 구조.
예, 그리고 국민들한테 약속한 바를 지키는 안보. 안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 이게 뭐 주로 보수 쪽은 안보를 많이 강조하고 진보 쪽은 평화를 강조합니다만 저는 안보는 뭐 진영 논리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뭐 보수가 이걸 정치적으로 좀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진보 쪽은 안보는 이건 보수 쪽 담론이니까 우리는 평화를 얘기하자. 이것도 좀 국민들한테 어필될 수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보수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고 예. 진보 쪽은 좀 더 안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죠. 실력을 키우고 예. 이런 어떤 노력들이 서로 만날 때 좀 더 국민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안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냥 안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텐데 네. 그걸 그걸 이제 가짜 안보, 진짜 안보, 행복한 안보, 불행한 안보 이렇게 좀 구별해서 네. 생각을 해보자라는 네네. 촉발점,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자리 불러서 감사합니다. 예,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라는 책을 들고 오신 평화네트워크의 정옥식 대표와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